68세 시어머니인 저를 며느리는 치매라며 낯선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들은 그저 바라만 보았죠. 제 평생을 바쳐 이룬 30억 재산이 탐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순한 양인 줄 알았던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의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5년 8월,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어요. 원래 이맘때면 새벽 공기에 희미한 안개라도 끼곤 했는데 요즘 서울의 아침은 그런 낭만 같은 건 없어진 지 오래죠. 눈을 뜨면 창밖에 뿌옇게 깔린 건 안개가 아니라 목을 칼칼하게 만드는 미세먼지였으니까요. 제게 새벽 5시 반은 지난 40년간의 약속 같은 시간이에요.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할 때부터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가게 문 열 준비를 하던 게 몸에 아주 모처럼 밝혔거든요. 이제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가게도 접었는데 이상하게 몸은 그때의 치열했던 시간을 잊지 못하고 어김없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제가 사는 이 집은 대치동 한티역에서 걸어서 10분쯤 걸리는 32평짜리 아파트예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열이 가장 뜨겁다는 동네의 심장부죠.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상징처럼 보이겠지만 제게는 그저 조용한 전쟁터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늘 그랬듯 발소리를 죽여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혹시라도 아들 내외의 단잠을 깨울까봐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거실로 향했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며느리 영희의 성화에 못 이겨 들여놓은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가 떡하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그 소파는 제 달아 빠진 무릎보다 훨씬 귀한 대접을 받고 사는 것 같았어요. 행여나 흠집이라도 날까 영희가 매일같이 전용 클리너로 닦아댔으니까요. 부엌으로 들어서니 어젯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배달 음식 용기 몇 개와 비어있는 와인병.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분리수거부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제 역할은 명확했거든요. 눈에 띄지 않는 가사노동, 그리고 소리 없는 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막 설거지를 시작하려는데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찔했죠. 잠옷 차림의 영희가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인 채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어요. 제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속이 좀 쓰리다는 핑계를 댔어요. 사실 그냥 한번 마셔보고 싶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 대답에 영희의 목소리는 한 톤 더 높아졌어요. 그건 민수 씨 아침 대용으로 사다 놓은 거고 한 팩에 8,000원도 넘는 귀한 거라는 타박이었죠. 그냥 물이나 마시지 그랬냐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내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산 음식 하나 마음대로 못 먹는 신세라니. 하지만 저는 언제나처럼 순하게 웃어 보였어요.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요. 싸움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지고 사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요. 아침 식탁은 또 다른 전쟁터였어요. 제가 오랜만에 솜씨를 부려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영희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입을 열었어요. 아직도 재래시장에서 된장을 사오냐고요. 요즘은 백화점 식품관에 저염 명품 된장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이런 건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민수 씨 건강에 해롭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어요. 자기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다 그런 걸로 알아서 바꿔주신다면서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이건 단순히 된장 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강남 며느리로서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경쟁, 그리고 저를 구식 시어머니라는 틀에 가두려는 시도였죠. 제 된장찌개는 음식이 아니라 두 세대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충돌하는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 민수는 그저 아내와 저 사이에서 애매한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영희가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는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죠.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인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 옥경이를 만나러 집을 나섰어요.
옥경이는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부터 속을 터놓고 지내던 유일한 친구였죠. 대치동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20분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학원 간판들과 쌩쌩 달리는 고급 외제차들. 이 동네의 풍경은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저는 마치 이 도시의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주변 테이블은 전부 젊은 엄마들이었어요. 아이들 학원 이야기, 재산 이야기, 그리고 빠지지 않는 시부모님 흉까지. 마치 그들의 대화가 배경음악처럼 제 귀에 꽂혔어요. 옥경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요즘 애들 참 무섭다고요. 자기 옆집 할머니가 아들한테 가게 명의를 넘겨줬다가 바로 다음 주에 요양원으로 보내졌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들은 가게를 팔아주식에 투자했다가 그 돈을 전부 날렸다고 했고요. 요즘 세상엔 자식도 믿으면 안 된다는 옥경이의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우리 민수는 안 그럴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영희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현관 센서 등이 켜지는 소리에 저를 발견했는지 잠시 말을 멈추는 것 같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이어갔어요. 네, 부장님, 저희 어머님이요. 아휴, 말씀 마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세요. 얼마 전에는 글쎄 가스불 위에 찌개를 올려놓고 외출하실 뻔했다니까요. 제가 발견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저희가 보다 못해 재산 관리라도 좀 도와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조만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 초기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야 할까 봐요. 저는 현관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가스불?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며느리는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고 있었어요.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으로, 그래서 재산 관리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의심의 작은 씨앗이 그 순간 거대한 독초처럼 제 마음을 온통 휘감아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과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제 인감도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그것들을 가만히 어루만지는데 손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종이와 도장이 아니었어요. 제 피와 땀,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숨값이 담긴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이걸 지켜야만 했어요. 누구로부터? 한때는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바로 제 아들 내외로부터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순한 양으로 살 수는 없다고, 가시를 잔뜩 숨긴 고슴도치가 되어야만 한다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한다고 말이에요. 이 금박을 입힌 새 장 안에서 저의 조용한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의심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한번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온몸의 감각을 다 동원해서라도 스스로 자라날 양분을 찾아내거든요.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은 그날 밤 이후 제게 아들 내외의 모든 행동은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친절은 목적이 뚜렷한 계산으로 보였고 걱정 어린 말투는 재산을 향한 탐욕의 다른 이름처럼 들렸죠. 변화는 디지털이라는 제게는 너무나 낯선 이름으로 찾아왔어요.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번쩍이는 새 스마트폰 상자를 제게 쑥 내밀더군요. 15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최신형 모델이었죠. 어머니, 이제 폰 바꾸실 때도 됐어요. 화면도 크고 쓰기 편하실 거예요. 제 손에 들린 낡은 폴더폰을 보며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쓰니 그냥 쓰던 거 쓸란다. 하지만 민수는 그날따라 유난히 집요했어요. 아휴, 어머니, 요즘 세상에 뒤처지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그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를 무능한 존재로 규정하는 은근한 압박이었죠. 결국 저는 민수의 성화에 못 이겨 그 번쩍이는 기계를 손에 쥐고 말았어요. 민수는 거의 2시간에 걸쳐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자, 이걸로 은행 앱이랑 다 깔아드렸어요. 이제 힘들게 은행 가실 필요 없이 집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신으로 해놨어요.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저는 배우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내 모든 금융 정보가 이제 이 작은 기계 안에, 그리고 저들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는구나. 민수가 알려준 비밀번호 대신 저만이 아는 다른 비밀번호로 당장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법을 알 턱이 없었죠. 평생 글자만 알면 사는데 지장 없다 믿었는데 이 디지털 문맹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금융 주권이 그렇게 허무하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이번에는 며느리 영희가 나섰어요.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와서는 제 옆에 살갑게 앉더군요. 어머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만 넣어두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영희는 제게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투자라며 말을 시작했어요. 자기 백화점 고객 중에 아주 유능한 자산관리사가 있는데 확실한 비상장 주식 정보가 있다는 거였죠. 3억 원만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준다고 장담했다면서요. 민수 씨랑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면서 어머님은 여윳돈이 있으시지 않냐고 제 눈을 반짝이며 바라봤어요. 3억 원. 제게 그 돈은 평생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목숨값을 합쳐 만든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위험 같은 건 단 1%도 섞이면 안 되는 안전 그 자체였죠. 하지만 영희에게 그 돈은 강남에서 뒤처지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나는 그런 건 잘 모른다.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마음 편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영희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는 서운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돈 뺏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잘 살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저희를 못 믿으세요? 서운하네요. 이러시니까 민수 씨가 어머님 혹시라도 판단력 흐려지실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판단력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와서 밝혔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 권유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면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로 삼겠다는 은밀한 협박이었죠. 제 이마에 고집센 늙은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려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물건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안방 서랍장 위에 항상 두던 돋보기가 어느 날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고 늘 현관 신발장 위에 두던 열쇠 꾸러미가 거실 화분 뒤에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깜빡하는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저는 곧 그것이 모두 조작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영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님, 이것 보세요. 정말 큰일이에요. 제가 이래서 걱정하는 거라고요. 일부러 민수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요. 그녀는 저를 건망증 환자로 만들어 치매라는 제도적 진단의 필요성을 아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의 태도도 눈에 띄게 변했어요. 이제는 대놓고 제 건강을 염려하기 시작했죠. 엄마, 영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 정말 병원 한번 가보자. 영희가 잘 아는 A신경과 의원이라고 강남에서 엄청 유명한 데가 있대. 그냥 간단한 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래. 안심하고 싶어서. 아들의 입에서 나온 신경과 의원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것이 며느리의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그러자 영희는 최후의 수단을 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제게 휴대폰 화면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대치동 맘카페라는 곳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는데 병원 가기를 완강히 거부하시네요. 재산이 좀 있으신데 자식들한테 뺏길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하시면 어쩌죠?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지만 누가 썼는지는 불보듯 뻔했죠. 댓글은 폭발적이었어요. 요즘 노인들 고집 보통 아니에요. 한정우견인 신청이라도 알아보세요. 나중에 돈 다 날리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영희는 마치 여론의 지지를 얻은 장군처럼 그 글들을 민수에게 일일이 읽어주며 말했어요. 여보, 이것 봐. 다른 집도 다 똑같아. 우리만 유난 떠는 게 아니라고. 이건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총대매야 하는 일이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투자 사기 시도, 조작된 건망증, 그리고 치매 진단을 통한 재산 가로채기. 이 모든 것은 제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기 위한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이 넓고 쾌적한 대치동 아파트는 이제 제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저를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덫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새로 받은 스마트폰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편리함의 탈을 쓴 이 작은 기계는 이제 저를 통제하는 족쇄가 되었고,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며느리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가 되어 제 사회적 평판을 공격하고 있었죠. 저는 이 덫에서 탈출하거나 아니면 덫을 부숴버려야만 했어요. 완전한 고립감과 위기감 속에서 저는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영희는 더 이상 제 재산을 도와서 관리하겠다는 수준의 위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바심과 탐욕이 이글거렸죠. 제가 병원행을 계속 거부하자 영희는 새로운 계획을 들고 나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영희는 평소와 달리 아주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어요. 저희가 너무 어머님을 닥달한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요. 주말에 바람도 쐴 겸 가평 계곡에 가서 백숙이라도 먹고 오자는 거였죠. 민수 씨도 일부러 휴가를 냈다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저를 살살 달랬어요. 그 부자연스러운 상냥함은 잘 익은 독사과처럼 느껴졌어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제가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며 저를 더욱 이상하고 폐쇄적인 노인으로 몰아갈 게 분명했어요. 저는 그들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가겠다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이 여행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 여행 가방 대신 작은 핸드백을 꾸렸죠. 그 안에는 동대문에서 장사할 때 밤길이 무서워 가지고 다니던 낡은 물건들을 챙겨 넣었어요. 손에 익은 작은 등산용 나이프와 호신용 스프레이.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싶었지만 맨몸으로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제 마지막 발악이자 어떻게든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여행 당일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차를 타고 익숙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오르자 아들 민수는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아졌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 어린 시절의 추억,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것들을 횡설수설 늘어놓았죠.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미리 하는 사람처럼요. 그 말들이 하나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제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자기 기만이거나 혹시 모를 사후 조사를 대비한 알리바이처럼 느껴졌죠.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차는 가평 시내를 지나고도 한참을 더 구불구불한 국도를 따라 들어갔어요.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이름 없는 계곡. 여름 휴가철이 지난 평일이라 그런지 주변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숲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갔어요. 마침내 우리 앞에 나타난 곳은
거대한 바위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풀은 소 배가 있는 깎아질은 절벽이었어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사람을 압도하는 섬뜩한 풍경이었죠. 와,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어머님 저기 끝에 한번 서보세요. 제가 인생 사진 찍어 드릴게요. 영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이끼가 잔뜩 낀 아슬아슬한 절벽의 끝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무서워서 싫다고요. 그러자 영희가 괜찮다며 자기가 꽉 잡아주겠다며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민수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영희야, 나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올게. 어머니랑 먼저 가 있어. 영희도 기다렸다는 듯이 아, 나도 화장실 좀이라며 자연스럽게 민수를 따라갔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소리 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걸음은 놀랍도록 차분했죠. 저는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사진 찍는 척하면서 그냥 살짝 밀어. 그럼 끝이야. 실족사.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민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영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당신이 제대로 밀기만 하면 돼. 경찰서 가서는 내가 울고불고 다 할 테니까. 어머니가 요즘 계속 깜빡깜빡 하시고 다리에 힘이 없으셨는데 경치 보시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셨다고. 우리가 병원 가자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고집 부리셨다고 하면 돼. 그럼 우리는 끝까지 어머니 걱정하던 착한 아들 며느리 되는 거고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험금은 없나? 사망보험은 따로 안 드신 것 같아. 하지만 30억짜리 유산이 있잖아. 그거면 우리 아들 유학 보내고 당신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해도 남아.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피눈물이란 게 이런 걸까요?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제 머리는 놀랍도록 냉정해졌어요. 살아야 한다. 저들의 뜻대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줄 순 없어.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고야 말겠어. 저는 제 평생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끌어모아 다짐했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바위에 기대 앉아 있었죠. 어머님, 이제 찍어요. 영희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절벽 끝, 발밑으로 검은 물이 소용돌이치는 것이 보였어요. 영희가 카메라를 드는 척하며 제 등 뒤로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머리야.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현기증이 나는 척 연기했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하네. 아무래도 오늘 내가 무리했나 보다. 어서 집에 가자.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영희와 민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의 계획은 사진 찍기라는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벌어져야만 했어요. 대놓고 아픈 노인을 절벽에서 밀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서 부축 못하고 뭐해. 이러다 사람 잡겠다. 집에 가. 당장. 제 절박한 연기는 완벽했어요. 아들 내외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접고 저를 부축해 차로 돌아와야만 했죠.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깨어 있었어요. 슬픔과 배신감은 이미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으로 단단하게 응축되고 있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였고 이제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강남의 그 화려한 아파트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이제 제가 직접 설계할 복수의 무대가 될 것이었어요. 그 지옥 같던 계곡에서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요. 온기가 사라진 텅 빈 동굴 같았죠.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큰 병이라도 얻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방으로 직행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연기에 완전히 속았는지 자기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혹시라도 제가 정말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의 위선적인 걱정을 뒤로하고 방문을 닫는 순간 저는 그대로 문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려버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되찾아야 한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머무를 수 없었어요. 이곳은 저를 죽이려 했던 살인자들의 소굴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아들 내외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림자처럼 일어나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여행 가방 같은 건 필요 없었죠. 제게 필요한 건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가장 먼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파트 등기 권리증과 인감도장을 꺼내 품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장롱 아래에 고이 모셔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제가 동대문 시장에서 40년간 장사를 하며 매일같이 기록했던 금전출납부와 빼곡하게 손글씨가 적힌 거래처 연락처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먼지를 닦아내고 수첩을 넘기는데 잊고 있던 시간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원단 값을 깎으려 핏대를 세우던 시장 상인들의 얼굴, 밤을 새워 옷감을 나르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 밥은 먹고 다니냐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던 거래처 사장님, 그 치열했지만 정직했던 시간들. 저는 그저 대치동 아파트에 사는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동대문의 거친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남아 제국을 일궜던 박영자였어요. 수첩을 넘기는 동안 제 안에서 잊고 있던 진짜 제 모습이, 그 강인했던 생명력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 낡은 수첩이야말로 제 숨겨진 군대이자 반격의 지도였던 거예요. 저는 최소한의 옷가지와 그 수첩들을 작은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 동이 트기 직전 모두가 잠든 고요를 틈타 그 집을 빠져나왔죠. 마치 도둑처럼 제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기분이 참 아이러니했지만 그때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저는 낡은 폴더폰을 열어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유일한 친구, 옥경이에게요. 이른 새벽에 미안했지만 지금 저를 도와줄 사람은 옥경이뿐이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옥경이에게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나 좀 살려줘, 옥경아. 제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옥경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며 당장 택시 타고 오라고 말해줬어요. 옥경이의 집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옥경이는 저를 부축해 집으로 들였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줬죠. 그제야 저는 본물 터지듯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거짓말, 아들의 동조, 그리고 가평 계곡에서의 끔찍했던 일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옥경이는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눈물을 흘려주었어요. 누군가가 온전히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옥경이는 당분간 자기 집에 머무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날 오후 옥경이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제가 가져온 낡은 연락처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넘기던 옥경이가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영자야, 이 사람, 최 변호사. 혹시 동대문 종합시장 A동 앞에서 천막 치고 무료 법률 상담해주던 그 총각 아니니? 그때 자네가 그 총각 딱하다고 겨울마다 내복도 사다 주고 밥도 챙겨 먹이고 그랬잖아. 이 양반이 지금은 서초동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됐다던데.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었어요. 사법고시에 막 합격했지만 돈이 없어 개업은 못하고 시장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던 젊은 청년. 그의 눈빛에 담겨 있던 총기와
정의감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 작은 인연이 지금 제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바로 그때 옥경이의 대학생 손녀 지혜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옥경이는 지혜에게 제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죠. 지혜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제 최신형 스마트폰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혹시라도 금융앱에 아들 내외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요. 제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었지만 지혜는 제 손을 잡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제 인생 처음으로 디지털 방어벽이라는 것을 쌓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제 스마트폰에서 아들 내외가 만졌을 모든 흔적을 찾아냈고 은행 앱의 비밀번호를 저만이 아는 특별한 번호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OTP라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라는 것도 은행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 왔죠.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답답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금융 정보를 보호하는 데 성공했을 때 저는 작은 승리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빼앗겼던 제 권리를 되찾아오는 첫걸음이었죠. 지혜는 최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 번호도 인터넷으로 찾아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수십 년 만이었지만 최 변호사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동대문 시절 제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며 당장 다음 날 오전에 시간을 비워두겠다고 말해주었죠. 그날 밤 저는 옥경이의 집 작은 방에서 오랜만에 다리를 뻗고 누웠어요. 손에는 OTP 카드와 최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가 들려 있었죠. 지옥 같던 집에서 탈출했고 저를 믿어주는 친구가 곁에 있었고 저를 도와줄 든든한 아군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디지털 앞에서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죠.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던 제 가슴 속에 해낼 수 있다는 뜨거운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의 계획을 역이용할 첫 번째 전략이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혜와 함께 서초동으로 향했어요. 수많은 법무법인 간판이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제가 평생 와볼 일이 없을 것 같던 동네였죠.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빌딩의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난 최 변호사는 시장의 허름한 천막 아래서 보았던 풋풋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중후한 멋이 흐르는 중년의 신사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를 알아보는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저는 최 변호사 앞에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가평 계곡에서의 일까지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그는 살인미수 계획을 직접적인 증거 없이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아들 내외가 보인 행동들, 즉 맘카페에 올린 거짓글, 병원 예약을 강요한 점, 고위험 투자를 압박한 정황만으로도 명백한 착취 시도이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첫 번째 반격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 아들 내외에게 퇴거와 접근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었죠.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묵직한 서류가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되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손에 칼자루가 쥐어졌음을 실감했어요. 그동안 저를 억압했던 제도라는 것이 이제는 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거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보다 비웃음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뭘 아시겠냐고 누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한 모양인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였죠. 그들은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과의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저는 지혜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어요. 미리 예약해둔 상담실에서 저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자산을 다른 은행에 새로운 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 평생의 피땀이 담긴 5억 원이라는 돈이 제 손가락 하나로 컴퓨터 화면 속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옮기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통제권을, 제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오는 신성한 의식이었죠. 곧바로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제 명의로 발급되었던 모든 가족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이제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죠.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날 저녁부터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가며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죠. 받지 않자 이번엔 문자가 쏟아졌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냐, 무슨 일 있으시냐는 걱정으로 시작된 문자는 카드 정지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점차 분노와 협박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차분한 눈으로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아들 내외가 패닉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의 두 번째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며느리 영희가 그렇게나 신뢰하고 여론을 조작하던 바로 그 대치동 맘카페예요. 충격 증언 저희 할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전 재산을 가로채려던 아들 내외의 실체. 글쓴이는 박영자의 오랜 친구 옥경의 손녀 지혜였어요. 지혜는 제게 모든 사실을 확인받은 후 밤새워 장문의 글을 작성했어요. 그 글에는 며느리가 올렸던 익명의 글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고 잊지도 않았던 가스불 사건의 진실, 고위험 투자 강요, 그리고 수상했던 가평 여행의 정황까지 조목조목 담겨 있었죠. 살인미수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누가 읽어도 섬뜩한 의심을 품게 만들 만큼 치밀한 글이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죠. 처음에는 설마 아들이 어떻게 라며 믿지 못하던 여론은 지혜가 첨부한 증거들과 논리적인 설명 앞에서 완전히 뒤집혔어요. 며느리의 위선적인 과거 글들이 사람들에 의해 재조명되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폐륜 며느리로 낙인 찍혔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며느리 영희는 그날로 맘카페에서 강제 탈퇴를 당했어요. 그녀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백화점 VVIP 자격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죠. 아들 민수 역시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들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동대문 박여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의 첫 번째 영상을 올렸죠. 영상 속에서 저는 옥경인의 집 거실에 단정히 앉아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를 보며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평생을 동대문에서 장사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낸 박영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30억 자산을 제 아들에게 빼앗기고 내 집에서 쫓겨날 뻔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의 제목은 내 집에서 쫓겨날 뻔한 30억 자산가의 이야기였어요. 그 영상은 노인 금융 착취와 정서적 학대의 현실을 제 목소리로 직접 고발하는 저의 선전포고였죠.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는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어요. 댓글창에는 저를 응원하는 글들과 함께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다른 어르신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고립된 피해자가 아니라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 정의의 역습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것이었어요. 제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복수극은 어느새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으로 번져나갔죠. 신문 기사가 나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 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옥경인의 집초 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수척해진 아들과 넋이 나간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죠. 그들은 지난 며칠간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어요. 강남의 그 화려했던 껍데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길 잃은 두 사람만이 서 있었죠. 옥경이는 문을 열어주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이 싸움의 끝은 제가 직접 맺어야 했으니까요. 거실에 들어선 아들 내외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죠.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지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그들은 이제 제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 힘의 저울은 완벽하게 제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라는 건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니까요. 대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첫째, 아들 민수는 반드시 심리 상담을 받을 것.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제 어미를 죽음으로 내몰려 했던 그 나약함과 비겁함을 스스로 직면해야만 했어요. 둘째, 며느리 영희는 노인복지관에서 100시간의 자원봉사를 할 것.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노인들의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대치동의 그 아파트는 팔 것. 그 집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흉가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 집을 판 돈으로 제 노후를 보낼 편안한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남는 돈의 일부는 그들에게 빌려줄 거라고 말했어요. 증여나 상속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갚아나가야 할 빚으로요. 제 단호한 말에 아들 내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건 이처럼 명확한 책임 인정과 실질적인 변화의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 후 몇 달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 유튜브 채널 동대문 박여사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어르신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채널로 성장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놓인 금융사기 예방법, 자녀와 건강하게 거리두는 법, 황혼의 삶을 즐기는 지혜 같은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죠. 제 채널은 단순히 신세 한탄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어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를 도와줬던 지혜와 함께 제가 사는 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교실을 열었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고 심지어는 저처럼 유튜브를 시작하는 법까지 제가 강사로 나서서 제 경험을 나누자 많은 어르신들이 두려움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오셨어요. 제 개인적인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대치동 아파트는 순조롭게 팔렸어요. 저는 그 돈으로 최신 시설을 갖춘 도심의 한 실버타운에 입주했죠. 모든 식사와 청소가 해결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비슷한 연배의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정서적으로 완벽한 독립을 이루었어요. 아들 내외에게는 약속대로 강북의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전세금을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제 마지막 배려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 실버타운의 쾌적하고 아늑한 집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 너머로는 수많은 동년배, 시청자들의 감사와 지지의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저를 가두었던 금박 입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제 의지로 선택한 진짜 나의 집이었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희생자가 아니었어요. 제 삶과 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는 동대문 박여사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결국 진정한 존엄은 타인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부당함에 맞설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거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도 서로를 존중할 때만 진짜 의미가 있는 법이죠. 진정한 승리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지혜에서 나왔어요.